이번 사이클에서 일단 화폐 시스템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종이 화폐는 다 가치가 0으로 수렴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달러가 종이 쪼가리가 된다는 아니에요. 달러의 가치가 좀 급속도로 많이 하락하기는 할 거다. 그게 지금이고 5, 6년 동안 가장 심하게 나타날 거고, 이 과정 가운데서 금융과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되게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골드플레이션의 저자이신 조규원 작가님을 모셨고요. 지금이 파트 2입니다. 네, 파트 1에서는 이제 금이 조만간 2만 불, 은은 1000불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미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모든 법정 화폐가 결국은 인플레이션 또는 붕괴 이런 걸로 끝났잖아요. 네. 모든 법정 화폐는 제로가 된다라고 레이디 알리도 말씀을 하셨고, 이번은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그게? 이번 사이클에서 일단 화폐 시스템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게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모든 종이 화폐는 다 가치가 0으로 수렴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 기축통화는 그렇다고 해서 기축통화 패권이 바뀌어도 보통 한 20-30년 이상은 더 그 기축통화 준 기축통화로서의 그 가치를 보존을 해요. 관성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달러가 종이 쪼가리가 된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달러의 가치가 좀 급속도로 많이 하락하기는 할 거다. 이제 요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이고, 이거는 일단 좀 강하게 나타나는 건 이번 초반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5, 6년 동안 가장 심하게 나타날 거고, 그러니까 이제 2025년부터 한 2030년까지요? 네, 그때 가장 심하게 나타날 거고, 이 과정 가운데서 금융과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되게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뒤로 보통 한 정말 짧은 기간, 한 10년에서 20년 안에 한 번 이런 사이클이 더 일어나는데, 이러면서 결국엔 뭐가 해결이 되냐면 정부 부채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정부 부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어스스테이블한데 그 레벨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 레벨이 정말 많이 줄어들면 그게 보통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동안 서서히 줄이거든요. 좀 급격하게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급격하게 한 번,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0년에서 50년 동안 줄여요. 2070년대까지, 그죠? 네. 이게 진짜 극단적인 국가는 정말 몇 년 안에 줄여버리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니까 국민들이 되게 고통스럽겠죠. 되게 슬퍼하죠. 보통 선진국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좀 40년에서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천천히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 뭐 기축통화가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기축통화는 그 국가가 그대로 유지하지만 화폐 시스템은 바뀌거든요. 지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 1930년대와 70년대와 비슷한 거네요. 왜냐면 사실 그 전에도 달러가 있었고 그 후에도 달러가 있었는데 그 달러의 그 가치가 많이 변했죠. 왜냐면 그 전에는 내가 달러 가져오면 그 금으로 바꿀 수가 있었는데 1930년, 33년인가? 그때랑 71년 그때부터는 나 이제 더 이상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의는 똑같은 달러인데 그 달러에 대한 가치가 그때 엄청 하락하고, 사실은 이게 국가 파산이잖아요, 그게 사실. 왜냐면 내가 약속을 했잖아요. 이거 갖고 오면은 금으로 바꿔주는 건데, 근데 fuck you 한 거니까 사실상 이제 미국이 1933년과 71년에 한번 파산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이 대충 그때라는 거죠. IMF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실질적 디폴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진짜 디폴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 뭐 정부 부채가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미국의 화폐가 이렇게 많이 뿌려졌는데 미국 화폐 달러 위험한 거 아니냐, 뭐 미국 부채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미국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자국 화폐를 찍는데 어떻게 디폴트가 일어나냐, 디폴트 위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디폴트 위험이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IMF에서 말한 것처럼 실질적인 디폴트, 그러니까 국가가 인플레이션만큼 충분한 금리를 제공 못하는 걸 이제 실질적인 디폴트라고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정부 부채 문제를 지난 역사에서,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다 이렇게 해결해 왔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전에도 달러가 있고 이후에도 달러가 있어요. 근데 이제 1933년부터 1947년까지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기간 동안 이전 달러는 기축통화의 달러는 아니었어요. 이전엔 파운드가 기축통화였잖아요. 그죠. 근데 기축통화가 달러로 넘어가 버렸어요. 미국으로 기축통화가 넘어갔죠. 하지만 근본이제에서 똑같이 근본이제의 화폐 시스템은 유지가 됐었던 거예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근본이제에서 금태환제로 바뀐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금이 담보가 된 시스템은
넘어갔고 1970년대에 이제 근본이제가 깨지면서 화폐 시스템이 갈아엎어졌어요. 이때는 달러에서 달러로 넘어갔지만 이번에도 화폐 시스템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기축 통화가 바뀌던지 아니면 화폐 시스템이 바뀌던지 아니면 둘 다 바뀌던지 이 과정 가운데서 결국에는 금의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정확히 말하면 금의 재평가보다는 화폐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 과정 가운데서 그동안 재평가돼야 됐던 실물 자산들의 가격이 다 올라가 버려요. 다 재평가돼요. 이제 그게 이번 사이클이 그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미국이 이제 예를 들면 100만 불의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제 팔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지금은 100만 불이면 그래도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30년이 흘러가지고 인플레이션으로 100만 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김밥 한 줄밖에 없다 하면은 그럼 디폴트는 아니죠. 100만 불을 저한테 줄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돈으로 이제 김밥밖에 하나 못 사는 거죠. 그죠? 그게 사실 이제 지금의 문제이죠, 사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디폴트는 아니지만 사실상 디폴트 이런 거죠. 네. 네, 왜냐면 나한테 집을 가져가가지고 김밥을 주는 거니까. 그죠? 네. 와, 비유가 진짜 와 대박이다. 예,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이 신용화폐를 안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맨날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늘 그 후에는 경화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경화라는 거는 하드 머니라고 돌아갔는데 긴 역사 동안에 경화를 할 수 있었던 건 지금까지 금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경제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향후 세계의 경화라고 보면 그게 어디에 연동될 거라고 보세요? 아,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금 투자자들은 해외고 국내고 막론하고 이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금 투자자들은 비트코이너를 정말 싫어해요. 이들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2019년부터 제가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부터 금의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생각보다 거의 한 3, 4년 동안 생각보다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네네. 예.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얘기됐던 논리가 뭐였냐면 비트코인이 금의 상승분을 뺏어갔다라는 얘기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왜냐면 이 금의 상승 사이클이 이전에도 보면 당연히 초반부에는 그렇게 슈퍼 사이클의 초반부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상승이 있진 않아요. 저도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해외에 계신 뭐 제임스 리카즈나 마이클 멜로니 이런 금 투자에서 되게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니까 슈퍼 사이클인데 별로 안 올랐네? 왜 안 올랐지? 야, 이거 비트코인 때문이다 하면서 뭔가 비트코인을 약간 적폐식으로 아 진짜. 네네. 예, 여겨졌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들은 이제 금쟁이들 입장에서는 금이 확 가야 되는데 네. 저런 때 못 올라서 이런 거네요. 그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고 비트코인 자체가 그런 금의 상승분을 뺏어가려면 이 둘의 자산이 같아야 되는데 상관관계를 보면 거의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비트코인은 사실 주식이랑 같이 가잖아요. 뭐 많은 디지털 금이기는 하는데 근데 상관관계는 지금 이제 나스닥과 거의 뭐 0.6, 0.7까지는 올라왔으니까 지금. 그럼 따지고 보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주식의 상승분을 뺏어왔다라고 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근데 최근에 주식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도 불만이 별로 없으니까. 네, 맞아요. 네. 둘 다 오르면 불만이 없는데 덜 네. 오르니까 이제 그런 불만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승 사이클의 초반보단 중반보단 후반이 상승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비트코인과 금이 둘 다 기축통화로서 담보물, 네. 어떻게 보면 최고 전략적 자산이자 준비통화로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둘 중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가 1933년부터 47년까지 그 상승 사이클 기간 동안 화폐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기축통화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때 금 가격 폭등하고 이때 석유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실물 자산, 어떻게 보면 담보물이 될 수 있는 자산들은 다 오르거든요. 네. 이런 원자재들 같은 것. 그리고 이제 1971년 같은 경우를 보면 금이랑 석유가 다시 맞붙었어요. 근데 네. 석유가 이겼어요. 아, 네네. 그렇죠. 그래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됐는데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도 26배 오르고 원유 가격도 폭등을 했단 말이죠. 아, 네네. 예, 이것처럼 결국엔 이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이 트리거에서 결국에는 담보물이 되는 어떤 후보 자산들이 있는데 네. 얘네들의 가격은 결국 다 올라요. 아, 그렇죠. 그 중에서 비트코인이 되든 금이 되든 둘 다 되든 크게 상관없다 이거죠. 어차피 얘를 다 갈 테니까. 예, 후보자니까 일단 결국에는 이
화폐 시스템이 바뀐다는 거 후려진 화폐의 가치가 다시 재평가가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준비 자산이었던 애들, 그동안 후려진 화폐에 비해 믿음이나 신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저평가되었던 애들이 적어도 일단 적정 가치까지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네.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고 구리도 오르고, 왜냐면 구리도 옛날에 돈으로 쓰였으니까. 그죠. 네, 그죠. 금은동이니까 금은동. 네. 네. 그리고 백금도 오르고 거기다가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오르고 원유도 오르고 다 올라요. 네. 이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도 그냥 같이 갈 거다. 근데 이 마지막에 그래도 누군가가 있을 거냐라고 악마가 칼을 대고 여기다 묻는다면 저는 준비 통화는 금이 될 것 같은데 결제 통화가 암호화폐가 될 것 같아요. 준비 통화, 결제 통화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준비 통화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보루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국 화폐를 발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고, 근데 결제 통화는 이제 이걸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금을 보내기는 못하죠. 금을 결제 통화로 쓰는 건 별로거든요. 그래서 금본위제 때도 실제로 금을 보내기보다는 이제 달러를 그렇게 결제 통화로 썼던 것처럼. 그렇죠. 왜냐면 이제 달러라는 거는 나중에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종이었기 때문에 이제 금 이퀄 달러였는데, 근데 미국이 그거 71년에 그 약속을 깨버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런 거 하면 이미 결국에 준비자산은 국가들이 이 준비자산 가지고 기축통화를 만들 때 싸우잖아요. 금으로 싸울 거냐, 뭐 비트코인으로 싸울 거냐, 원유로 싸울 거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전에 이제 미국이 패권을 잡을 때 1944년을 보면 그때 미국이 전 세계 금의 60%에서 70%를 혼자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준비 자산을 어떤 국가가 되게 독점을 해야 그게 하나의 국가가 돼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하나의 연합이 돼도 되거든요.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완전 특정 자산을 쓸어 모아야 제대로 맞붙을 수 있는데 어쨌든 1944년 그 브레튼 우즈 체제 때는 미국의 힘이 가장 셌다. 그죠.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케인즈가 이제 영국 사람이잖아요. 케인즈가 방코르라는 시스템을 제안했었어요. 금, 은 등 이제 여러 원자재를 합쳐가지고 화폐를 만들자고 했는데 당연히 금은 미국은 퍼큐 했죠. 퍼큐 해가지고 이제 내보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971년에 이제 닉슨 쇼크로 인해서 깨지고 나서 미국은 생각했죠. 이미 금 다 나갔고 내가 금으로 싸우면 어차피 질 텐데 그럼 뭐로 싸우지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우디랑 비밀 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석유를 완전히 미국이 통제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석유를 독점하게 되니까 이제 석유와 금이 맞붙은 거예요. 이제 이 둘 중에서 이제 지금은 석유가 이겨서 석유가 싸웠지만, 그럼 이제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이번 싸움은 뭐 금이 되냐 원유가 되냐 비트코인 되냐 이런 식으로 싸울 때 과연 독점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를 생각하면 원유는 이미 깨졌거든요. 원유는 깨졌으니까 못 쓰고 비트코인과 금이 될 텐데, 비트코인을 독점하고 있는 특정 국가나 아니면 그런 연합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것보다는 금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세계는 이제 미국 진영, 중국 진영으로 나눠져 있고, 사실 이제 금 보유를 보면은 얼추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얼추 비슷하지 않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미국 같은 사실 근데 사실상 국가와 국민들까지 합치면은 비트코인은 당연히 이제 진영이 좀 더 많겠죠. 맞습니다. 금은 대충 밥을 안 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 금은 예전에는 확실히 서방 국가들이 제일 많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거의 뭐 이미 브릭스 국가들이 다 추월을 했어요. 엄청 샀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과 금의 싸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 뭐가 이길 거냐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51대 49 확률로 금이지 않을까.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금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그럼 어느 정도 이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야, 이걸로 하자 해가지고 그걸 억셉트할 국가가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 두 진영이 싸워가지고 한 진영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하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 근데 지금 딱히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은 야 이제 우리 금으로 하자 그러면은 오케이 나도 있고 쟤도 있고 오케이 인정. 근데 이러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건 사실은 미국 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이클 셀러도 미국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거는 딴 나라들이 좀 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래도.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우리가 미래를 다 속단할 수 없는 거라 가능성은 다 열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제일 피보는 거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둘 다 없어. 그렇죠.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없고 금도 없어요. 마이 갓. 100톤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국의 금 보유량이 진짜 뭐 유럽 허접 나라도 있잖아요. 네덜란드, 뭐 폴란드는 말할 것도
아직도 없고 뭐 진짜 랜덤 유럽 국가보다 훨씬 적어요 금이. 그러니까. 네. 외환보유고의 0.5%인가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나머지 99%는 그 미국 국제 쓰레기네요 보면. 유럽 국가들 보면은 거의 외환보유고의 절반 정도가 금이거든요. 걔네들은 달러를 보유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없거든요. 유로화가 그 경화 뭐 비싼 거기 때문에 경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핫 커런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그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세요. 왜냐면 사실 기능과 장단점만 보면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이 더 장점이 좀 많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금은 이제 그 기나긴 역사가 있지만 사실 이제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고 더 이상 생산이 아예 불가능하고 이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단은 이 둘이 되게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결정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금과 비트코인은 쓰임새가 다른 것 같아요. 쉽게 생각을 하면 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원하는 거거든요. 국가들이 원하는 거고 비트코인은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국가는 비트코인 통제할 수 없으니까. 국가가 금을 보유하는 이유 자체가 금이라는 자산 속성이 통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국가가 이제 통제를 받았을 때, 이제 뭐 스위프트 제재 같은 경제적 제재를 받았을 때, 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다고 칠게요. 러시아 외환보유고의 비트코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으면 미국이 러시아산 비트코인 우리 안 받아준다. 우리 결제로도 못 쓰고 얘네 거 받는 순간 우리는 다 쳐낼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제재를 때렸다고 치면 솔직히 어렵겠지만,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되게 투명한 자산이잖아요. 그게 어디 지갑에서 어디 지갑으로 움직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역추적이 가능하니까. 아, 하긴 그렇죠. 그거를 다 추적할 수는 없지만 매일 몇 개만 찍어가지고 여기서 오는 비트코인은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렇죠. 여기와 관계된 건 다 안 돼. 물론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가진 않겠지만 근데 세상이 원래 극단적이에요. 세상이 원래 끝까지 가면 결국엔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게 금은 아무리 통제해도 통제를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쓰임새가 꽤 다양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반도체로 쓰인다던가 그러니까 금을 통제하면 반도체도 못 만들고 이제 금리도 다 뽑아야 되는 거고 주얼리도 착용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통제하기가 되게 어렵다. 금은 녹이는 순간 출처가 사라져 버려요. 아, 그렇죠. 어디서 온지 모르니까 이거. 그죠?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렇네. 종로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나라 금의 90% 정도는 밀수돼서 들어온 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밀수가 들어와도 누군가한테 돌반지가 되고 잘라주고 뭉쳐져서 누군가한테 골드바가 되고 다시 잘라주고 뭉쳐져서 누군가한테 목걸이가 돼서 다시 누군가가 그걸 들고 스테커스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저희 회사에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밀수돼서 들어왔는지 뭔지 어떻게 알 방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자산 실태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거기까지 되기 힘들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자산을 더 좋아할까?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 정말 최후의 보루의 수단으로 어떤 자산을 더 모으는 걸 원할까라고 생각할 때 비트코인보단 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국가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금도 통제를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개인이 금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게 여러 번 있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럼 뭐 자국 내에서야 사실은 암거래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뭐 아르헨티나 이런 여행하는 영상들 보면은 다 암시장에서 환전하고 금 팔고 하잖아요. 그런 시장들이 엄청나게 크게 활성화가 되는데 근데 결국엔 문제는 그 금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비트코인은 그게 너무 쉽죠. 비트코인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개인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안전자산이 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는 전략적 자산으로 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도 페이크라는 책에서 거기서 이제 돈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가 신의 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금이랑 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민중의 돈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암호화폐들 그 세 번째는 정부의 돈이라고 해서 이제 뭐 지금처럼 그 피아트 머니 그 소위 그 코럽트 머니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맞습니다. 요런 세 가지 종류의 형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요 어떤 주장 이런 분류 형태가 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나중에 금과 비트코인은 이제 결제 수단보다 가치 저장 수단 이렇게 나올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과 금 둘 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쓰일 텐데 여기서 이제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그 비트코인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암호화폐라는 게 화폐 시스템의 근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생각해 보면
화폐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어쨌든 근본이자와 불안화폐 시스템은 번갈아 가면서 왔지만 네. 화폐 형태라고 얘기할게요. 예. 화폐의 형태는 계속 진화해 왔어요. 옛날에는 경화만 썼거든요. 네. 진짜 금 덩어리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다가 이제 이것만 쓰기에는 되게 불편한 점도 많고 하니까 이제 화폐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종이 상태로 화폐가 진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불편하니까 지금은 현대 시대는 전자화폐를 쓰잖아요. 그렇죠. 다 디지털이죠. 이제 이 다음이 저는 결국에는 암호화폐인 이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화폐의 형태는 계속 진화해요. 네. 퇴보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화폐 시스템이 바뀔 때는 결국에는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기반이 된 모든 화폐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CBDC 이거는 당연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금과 비트코인이 그 리얼 머니로 되고 이제 그거를 결제하는 거는 좀 다른 화폐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게 디지털 달러가 될지, 네. 뭐 디지털 위안화가 될지, 뭐 아니면 브릭스페이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그런 특정 화폐를 담보로 하는 담보물은 뭐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이런 자산이 될 것이고. 그렇죠. 왜냐면 네. 그게 없으면은 정화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남발할 테니까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걸 담보로 한 이제 화폐를 발행하게 될 텐데 그 화폐가 CBDC가 되지 않을까. 아, 네, 네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디지털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냥 정부가 금을 요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막 이제 뿌릴 수가 있었는데 네. 그 CBDC 형태는 그거는 좀 어려워지겠네요. 아무래도. 네, 왜냐면 그렇지 딱 보이잖아요. 이게 야, 그 금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찍어냈네. 네.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네. 물론 음모론은 계속 존재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포트넉스 같은데 이제 4,000톤의 금이 있다라고 하고 CBDC를 그만큼 발행했는데 네, 근데 없어. 네, 금이 없다라는 이런 그렇죠. 음모론이 나올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한국 정부나 한국인 투자자들은요, 이 글로벌 통화 전환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이게 일단 국가 자체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 하나도 안 했고. 네, 그런 준비 자산이 될 수 있는 자산들을 사실 다양하게 담아놔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달러만 이렇게 달러 체크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네. 또 비트코인도 있어야 되고 금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분산해서 담아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금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네. 그 국가의 국민들이 금을 얼마나 보유했느냐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네. 국가의 국민들이 금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보유를 했을 것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논문들이 좀 있거든요. 예. 이런 논문들을 보면 결국에 국가가 외환 보유고 대비 금을 보유한 그 보유량과 비례해서 국민들의 금 보유량 그리고 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다고 해요. 일단 우리나라 자체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아마 뭐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 틀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국가 시스템적으로도 국민들이 금을 보유하는 게 되게 불편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네네네. 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국가들 보면은 금에 부가세가 붙진 않아요. 아, 예. 사실 금에 부가세가 붙는 게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금이 곧 돈인데 국가도 전략적 자산으로 금을 최종 지불수단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지불수단이란 건 돈이잖아요. 통하고. 근데 우리가 환전할 때 부가세를 내진 않잖아요. 쉽게 말해서 10,000원짜리 돈을 1,000원짜리 돈으로 바꾸는데 환전을 하는데 뭐 부가세를 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은 이거를 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뭐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뭐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 자체를 국민들이 금을 보유하는 것을 장려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통제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원화를 컨트롤하는 게 더 쉽잖아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금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 때문에 국민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런 화폐 시스템이 변화하는 이런 대격변의 환경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비교적 적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한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네. 엄청 거래는 확실한데 많죠. 큰 보유량은 다 미국 쪽에 이제 많이 있잖아요. 마이클 네. 세일러 등등. 이제 금은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고 네. 비트코인은 하기는 많이 하는데 많이 가지고 있나? 그건 전 좀 의문입니다, 사실. 아, 네, 근데 그럼요. 진짜 방금 네. 말씀이 너무 정확하셨던 게 제 네. 주변에도 보면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을 하는 애들은 많은데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뭐 우리가 아무리 뭐 국가에 뭐 탄원서를 넣어봤자 어차피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저도 사실 그 정책 영상 하나 찍긴 찍었어요. 제발 좀 비트코인이나 금 좀 사라고 하거든요. 너 어차피 안 들으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럼 우리 개인이 결국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화폐 대혁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 금 얘기하면서 21,000불 간다, 예. 은 1,000불 간다 막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니까 야 이거 해가지고 뭐 내 인생 뭐 팔자 한번 바꿀 수 있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그러나 실제로 이제 금가격이 2만 1,000불을 간다고 해서 내가 막 6배, 7배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그쵸. 전체적인 그 자산 가격들이 다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런 대격변의 환경 속에서 내가 현금을 보유하는 게 너무 리스크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분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나 이제 좀 희소성이 있는 자산으로 해야겠네요.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금값이 7배 오르면은 부동산도 최소 5배 오를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그럼 금을 얼마나 보유하는 게 적정하냐,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금과 은을 사실은 몰빵을 했어요. 아, 그죠. 네, 100% 하시잖아요. 네, 최근에 또 사가지고 진짜 현금이 거의 뭐 1년치 생활비 제외하고 전부 다 금과 은에 있거든요. 전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게 금 7, 은 3 정도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적절한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전략들, 레이달리오의 뭐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략 같은 경우 보면은 금이 7.5% 정도 담겨 있고, 근데 거기는 근데 채권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그죠? 사실은.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금이 한 7.5% 그리고 이제 원자재가 또 7.5% 해서 이제 총 이렇게 실물 자산을 한 15% 정도 잡아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포트폴리오 같은 이제 해리 브라운의 연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금이 한 25% 정도 담겨져 있는데,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정한 비중은 금은 한 10% 정도, 그리고 암호화폐 이제 금이 뭐 10%든 7.5%든 상관없이 금과 암호화폐를 합쳐서 적정한 비중으로 한 15% 정도 내외로 이렇게 담고 있으면 적정한 비중이지 않을까 싶어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금이라는 자산이 한 10% 정도 담았을 때 그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면서 수익성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지금 만들려면 적어도 일단 15%는 담아놓고, 금이든 암호화폐든 이거를 이제 적절히 배분해서 15% 정도 담아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암호화폐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좀 더 확신이 생긴다, 그때부터 차근차근 늘려나가도 절대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죠. 15%는 묻지마 하고 지금 일단 넣으시고, 그건 무조건 좋아요. 왜냐면은 금이랑 주식이 상관성이 낮기 때문에 주식 캐치 역할은 무조건 되거든요, 그게 그걸로. 그거 하나로만 해도. 아, 그래서 15%가 배야 미니멈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올리라라는 말씀이시네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15% 정도는 이렇게 배분해서 담아놓고, 뭐 투자에 확신이 생기면 천천히 늘려나가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나머지 85%는 뭐예요? 나머지 85%는 뭐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또 그것도 섞어야죠. 섞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금과 은에 가 있다. 그렇죠. 지금 주식과 채권이 정확히 0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채권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추천을 하시네요, 그래도? 저는 없습니다. 채권 없고요. 그 주식이 조금 있는데 주식이 1% 있는데 그게 금광 주식이에요. 아, 근데 걔는 상대적으로 요즘 별로다 이거죠. 근데 저 금광 주식 1%는 왜 넣어놨냐면 옛날에 이제 금 가격이 올랐던 시기에 뭐 1929년 이제 대공황 때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상승했을 때 이때 사이클쯤을 다 보면은 특정 기업들이 막 1000배 이렇게 오르는 금광 주식들이 있어요. 1000배. 네네. 오케이. 네네. 근데 어차피 이 1%를 제가 담아놓은 건 만약에 진짜 얘가 뭐 이 위기들을 잘 타개하고 적자에서 흑자로 딱 전환하면서 그럼 그때 미친 듯이 확 오를 것이다. 금보다 훨씬 오를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1000배가 오르면 이 1%만으로 내 자산이 10배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네. 만약에 주식이 망하면 딱 1%만큼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1%는 넘으면 너무 리스크하고 1% 정도만 담아놓으면 로또 한 장 딱 갖고 있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손익비는 좋네요. 어차피 망해봤자 1% 그 자산이 사라져도 이제 뭐 엄청 슬퍼하시지 않을 거네요, 그것 때문에. 네, 맞습니다. 샤프 비율, 샤프 지수 이렇게 높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참 괜찮은 것 같아서 손익비 좋네요. 손익비가 좋아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할투 저희 구독자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지금은 현금의 가치가 정말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됐든 암호화폐가 됐든 또 뭐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을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정말 40년에서 50년 한번 오는 그런 큰 위기이기 때문에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